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워킹맘이에요. 매번 사연을 듣기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니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글솜씨는 부족하지만 저에게도 들으면 너무나 기가 막히는 엄청난 가정사가 있어서 최대한 조리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얼마 전 새로 오픈한 샵까지 총 3개의 샵을 운영하고 있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꽤나 풍족하게 버는 편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제 남편도 대형 헬스장을 저보다 훨씬 많이 운영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다양한 헬스용품까지 판매하고 있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사실 크게 돈 욕심은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주버님 부부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 아주버님은 우체국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하셨는데요. 처음에 입사할 때는 남들이 선망하는 소위 철밥통 직장을 갖게 되어 엄청나게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경쟁률도 꽤 높았던 직종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돈을 받는 일이 아니다 보니 아주버님은 자신의 동생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자 어느 순간부터 항상 비관적인 표정으로 다니시게 된 것이었죠. 형님 역시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며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분이셨지만 아무래도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는 저희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형님 부부와 저희 부부는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사실 제가 처음 막 시집을 왔을 때는 형님 부부보다도 시아버님의 존재가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거든요. 저희 시아버님도 저희 부부처럼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셨기에 그 규모가 일반적이지는 않은 정말 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도 항상 행복해 보이지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큰 놈은 영 사업머리라고는 없어서 도저히 믿고 맡길 수가 없고 작은 놈은 지 사업에만 푹 빠져 지 애비 사업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니 그깟 사람 대하는 사업 키우면 얼마나 키울 수 있다고 저리 빠져 사는지 원. 내가 이 나이 돼서도 편히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도 시아버님은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단 한 가지 질문만을 하셨습니다. 애는 가질 계획이 있나? 요즘 시대는 애를 가지지 않는 부부들도 많고 시부모님들도 며느리 눈치를 보거나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뜸 이런 질문을 받아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워낙 아기를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내 아이가 생긴다면 정말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막힘없이 그렇다고 대답해드렸어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고 시아버님은 만족한다는 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리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많이 낳을 필요도 없다. 아들이기만 하면 돼. 솔직히 그 말을 듣고 잠깐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요즘은 딸을 원하는 집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마저도 바램으로 그치기만 하지. 아들이든 딸이든 귀하게 키우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초면부터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니까 괜히 이런 집에 시집 갔다가 조선시대 때만큼 엄청난 시집살이만 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아까 아버지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마. 우리 형이랑 형수가 아이 소식이 없어서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조금 세게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생각도 없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한테 억지로 사업체를 물려받게 하고 싶지도 않아. 아버지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시면 내가 알아서 중간에서 막아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해주니 걱정이 사그라들더군요. 시댁과의 갈등에서 이렇게 내 편을 들어주는 남자가 생각보다 없다던데 내가 남편 하나는 잘 만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생각보다 시아버님의 집착은 예상보다 엄청났습니다. 물론 저희 남편이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무거우니 아무래도 시댁에 가는 일은 항상 지치고 피곤한 일이 되더라고요. 특히 식사 시간 때마다 결혼 3년 차인데도 아직 아이 소식이 없던 형님 부부가 시아버님의 눈치를 보고 시아버님이 그런 형님 부부에게 잔소리를 하며 은근히 저를 압박하시는 눈치가 느껴질 때마다 도저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나마 시어머님께서 저희 며느리들을 좀 챙겨주셔서 일 시켜야 된다는 명목으로 저희를 빼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는 게 오히려 저희를 위한 것이었다니 웃기죠. 하지만 저희 시댁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저희를 따로 아래층 주방으로 데려가 과일이며 빵이며 입에 물려주셨어요. 우리 먼저 먹고 나서 디저트로 차려가자. 위에서는 영 입안이 까끌하지? 잔소리 듣는 일도 배가 든든해야 참을 힘이 생기는 법이야. 어서 먹어. 그런 시어머니 덕에 형님도 저도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정을 다 알고 있던 제 남편 역시 시댁에 가는 횟수 자체를 조금씩 줄이고 있었죠. 그래서 점점 저희 부부는 시댁과 분리되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한 지 1주년이 조금 지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선물 같은 소식이 찾아오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엄마가 되는 순간이었죠. 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로요. 저희 부부는 너무나 기뻤고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어요. 손주 소식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던 아버님은 당신께서 직접 한달음에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신 거였죠. 저는 조만간 찾아뵈려고 했는데 소식을 전해드린 즉시 저희 집으로 오실 줄은 몰랐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아버님은 저에게 처음으로 엄청난 관심을 쏟으셨는데요. 그래, 몸은 어디 불편한 곳은 없고 몇 주 차라더냐? 아직 아기들 성별은 모르는 거지. 아이가 생겼으니 몸조리에 힘써야 할 것이 아니냐. 일은 점차 줄여나갈 거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거라. 네가 이제 홀몸이 아니니 무리해서 움직이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로 하거라. 말로. 일단 며느라가 너 머리 염색한 것부터 어떻게 잘라내야 하는 것 아니냐? 평소에는 제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다녔던 터라 임신 사실을 막 알았을 때는 아직 갈색모였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은 진심으로 제 머리를 다 밀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솔직히 무서울 지경이었죠. 저도 물론 제가 이렇게 빨리 임신할 줄 모르고 평소처럼 염색한 것이 신경이 쓰이던 찰나였긴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삭발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시아버님은 계속 제 염색머리가 눈에 밟히는지 제 머리를 보고 저거 다 밀어야 할 텐데 하며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그런 시아버님을 보고 남편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저희도 안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하면서 집에 바래다 드린다면서 시아버님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뒤 한동안 연락이 없으셔서 한숨 돌리나 했는데요. 얼마 뒤 제 아기들의 성별을 확인해봤더니 귀하게도 남녀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다리시던 남자 손주 소식을 듣자마자 시아버님은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에 돈을 쓰시는 거였어요. 다양하고 비싼 아기 용품부터 해서 산모에게 필요하다는 영양제까지 계속해서 택배가 쌓여갔습니다. 그것만 봤다면 오히려 시아버님께 감사했어야겠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큰 문제는 제 임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가족 전체가 모였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저를 시어머님이 과일을 좀 깎아오겠다며 데려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저도 그런 시어머님의 부름이 무슨 뜻인 줄 알기에 얼른 따라가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님의 말을 듣고 시아버님이 엄청난 호통을 치시는 겁니다. 제정신이야? 지금 우리 손주배 며느리한테 일을 시키겠다고? 큰 며느리 데려가면 되잖아, 큰 며느리. 여자가 돼서 애기 하나 못 가지고 저러고 밥만 먹고 앉아있는데 에휴, 일은 큰 며느리 전부 시켜. 손 부족하면 큰애 데려가서 지 마누라 도우라고 해.
너희는 결혼을 했으면 애를 봐야지. 도대체 여태까지 뭘 하고 있는 거야? 올 때마다 밥만 축내고 말이야. 얼른 네가 내려가서 과일 깎아와. 그러시면서 애꿎은 아주버님을 식탁에서 내쫓으시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눈치가 보여 조용히 밥만 드시던 아주버님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형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얼굴이 새빨개지셨죠. 보다 못한 남편이 한 소리 했어요. 아버지가 지금처럼 분위기 불편하게 만드시는 게 사모한테도 안 좋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여자라고 애를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형수랑 와이프 보기 창피해서 진짜 못 살겠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계속 택배 보내시는 것도 그만하세요. 보내주신 돈도 다시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드렸으니까 다신 보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돈 1,000만 원이 없어 보여요? 저희도 저희 아기한테 필요한 물품 충분히 살 만큼 경제력이 있으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가 벌써 아버지 소유물인 것처럼 좀 굴지 마시라고요. 뭐 이 자식아? 이게 지혜비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누가 너 좋으라고 보냈어? 어? 내 손주한테 보낸 거야 이놈아. 너야말로 네가 뭔데 내 손주한테 내가 돈 좀 쓰겠다는데 중간에서 맞고 난리야. 너야말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앞길을 벌써 막고 있는 것 아니냐? 니네 그 알량한 가게들 몇 개 가지고 우리 손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을 줄 알아? 아버지는 뭐 저희 형제 부족함 없이 키우셨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사업하신다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가족은 안중에도 없으실 동안 엄마가 혼자 독박 육아하는 거 보고 자라는 게 아버지가 말하는 부족함 없이 애 키우는 거예요? 이 자식이?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들고 있던 수저를 집어 던지시며 엄청나게 분노하셨죠. 손에 들고 계신 게 수저였기에 망정이지 뭘 들고 있으셨더라도 집어 던지셨을 거예요. 남편은 시아버님의 분노는 본체도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저를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이런 꼴을 보여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저를 보호해준 남편에게 너무나 고마울 따름이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를 시댁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역시 그러라고 하셨고요. 그날 시댁에서 급하게 돌아오고 나서 며칠 뒤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아가 미안하다. 내가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말을 내뱉는다는 게 내가 순간적으로 한 말 실수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가 아가. 그날 이후로 몸에 무리가 가거나 하는 건 없지? 평생 고운 말 따위 안 하던 양반이라 네 시애비 딴에는 챙겨준다는 게 오래 불편했을 거야. 당분간 시댁에 오지 말고 집에서 맘 편하게 굶조리 힘쓰려무나.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저 챙겨주시라고 하신 말씀인 거 저 다 아는걸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때문이 아니라 언제든 터질 만한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저희 남편이 계속 불편한 티를 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버님 마음도 잘 알아요. 아무래도 첫 손주라 그러신 것 같은데 곧 형님네 아이도 생기고 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전 괜찮으니 어머님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이 울먹이며 자책을 하시기에 저는 한참을 달래드렸어요. 선한 시어머님이 괜히 기운 센 사람들 사이에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죠. 시어머님과 전화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형님께도 전화가 왔는데요. 형님 역시 제 걱정을 엄청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묘하게 관심사는 온통 딴 데 가 있으신 듯한 말투였죠. 아우 동서 고생 많았어. 괜히 몸도 무거운데 오며 가며 눈치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아니에요. 형님이 더 고생이셨죠. 아버님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신경이 곤두서신 탓에 없는 말도 나오셨을 거예요. 나는 괜찮아. 아버님 저러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뭐. 그런데 동서, 정말 아버님이 1,000만 원을 주셨어? 남편 말로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보내시진 않고 남편 계좌로 보내셔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애기용품이나 이런 것도 엄청 보내주시고 분명 엄청 좋은 브랜드로 보내주셨을 건데 어디 브랜드야? 시아버님이 보내주신 물품들은 죄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브랜드였고 실제 애엄마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어요. 제가 브랜드 이름을 말해드리자 형님은 통화 너머로도 입이 떡 벌어지시는 게 느껴질 만큼 엄청나게 감탄하셨죠.
저는 그런 형님의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이미 형님이 명품이며 고가의 브랜드 상품들을 엄청나게 좋아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저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사실 운동복 외에 다른 명품 가방이나 옷, 신발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사실 스포츠 브랜드가 비싸봤자 어느 정도 이상의 금액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또 운동이 아예 직업인 경우에는 겉이 화려한 것보다는 제 몸에 잘 맞는 기능적으로 훌륭한 제품에 더 손이 가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형님은 저랑은 성향이 정반대셨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형님 부부는 작은 치아와 한 마리를 기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형님이 밖에서 저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평일에는 형님이 직장에 나가시니 저를 부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평일 점심에 약속을 잡으셔서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았죠. 그런데 잔뜩 들뜬 표정으로 형님이 기르시는 치아와 댕기를 품에 소중하게 안고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댕이 옷자랑을 그렇게 하셨어요. 동서, 우리 댕이 봐봐. 너무 예쁘지? 이게 이번에 땡땡땡에서 나온 신상인데 이렇게 가방이랑 세트로 맞췄어. 너무 귀엽지? 아, 내가 오늘 이거 아침부터 오픈런에서 사오느라 연차까지 썼다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손바닥만한 강아지 옷이 100만 원이나 하더군요. 세트로 맞췄다는 가방은 400만 원이나 하고요. 그걸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 서서 사왔다고 자랑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으니까 저는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며 최대한 형님께 맞춰드렸죠. 뿐만이 아니라 형님은 언제든 명품 옷이나 가방, 구두 등을 구매하면 저희 부부를 초대해 식사를 했어요. 형님 부부가 저희를 초대하면 저희는 어련히 이번에도 뭔가 장만했구나 짐작하고 가자마자 어머, 이건 뭐예요? 하고 먼저 알아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는데요. 만약 저희가 잘 못 알아챈다면 형님은 은근히 힌트를 던져주시기도 했어요. 근데 동서는 시계 같은 건 잘 안 차나 보네? 아, 수업이 있으면 핸드폰 들고 들어가긴 그래서 급한 연락만 받으려고 스마트워치 차기는 하는데요. 웬만하면 잘 안 차고 다니려고 해요. 저는 손목에 뭐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아, 근데 형님은 시계를 차시네요. 형님이 차고 있는 거 보니까 예쁘긴 하네요. 그렇게 눈치를 채주면 형님은 그때부터 신이 나서 자리가 끝날 때까지 자랑을 하곤 했어요. 아니, 나도 뭐 거추장스러운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명품 브랜드끼리 콜라보를 했더라고. 근데 또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더라고. 별 생각 없이 차봤는데 꽤 이쁘기도 하고. 또 나도 일하다 보면 틈틈이 시간 확인하고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 그러면 저희 부부는 또 예쁘다며 자리가 끝날 때까지 칭찬을 해드리고요. 이런 면이 솔직히 피곤한 면이 없진 않았지만 딱히 악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저희도 좋게 좋게 넘어갔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도 형님은 저를 부러워하시는 티를 굳이 숨기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동서 몸조리 잘 하라며 김장철에는 김장김치도 나눠주는 등 챙겨주시기도 하셨어요. 비록 가족 모임에서 한번 큰일이 있긴 했지만 가족분들은 저를 나름대로의 방법대로 챙겨주셨고 저도 태교에 힘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저희의 노력이 무색하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임신 22주 차에 저희 부부는 청정병역 같은 소식을 듣게 된 것이었는데요. 제 태중에 있던 쌍둥이 중 하나의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과 함께 어느 날처럼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크나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아무런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는데 오진이 가능성은 없나요? 갑자기 심장이 안 뛴다니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패닉에 빠진 저를 달래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탯줄이 꼬이거나 그런 문제도 아니고 단순한 염색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유산이 되는 산모가 꽤 있으세요. 자연유산이던 다른 이유건 아무리 조심하셨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유산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산모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산모인 제 마음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일을 쉬지 않아서 그런 걸까? 운동을 하다가 뭔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며 끊임없이 자책을 하게 되더군요. 옆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본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저보다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질문을 하더군요. 그럼 사산된 아이는 어떻게 하죠? 아직 다른 아이는 자라고 있는 중인데. 나중에 다리 다 차면 그때 같이 꺼내면 돼요. 그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예정보다 일찍 조기 출산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오면서 계속해서 위로를 해줬지만 한동안은 큰 상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남편의 목소리도 슬픔으로 인한 떨림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끼리였다면 이 슬픔을 잘 이겨냈을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시아버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아이가 남자아이였거든요. 시아버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대번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저를 방 안에 있으라 하고 혼자 현관으로 나가 시아버님을 마주했는데 둘이 싸우는 소리가 안방까지 들려왔죠. 몸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런 사달을 내 사달을.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다고 밥상머리에서 나갈 때는 언제고. 뭐? 유산? 유산이라니. 니네가 그러고도 부모야? 애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이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애 잘 키울 수 있겠어? 어? 결국 딸아이를 출산하겠다는 거 아니야? 딸이든 아들이든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는 저희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도 와서 그딴 소리 하고 싶으세요? 의사가 산모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데 아버님가 뭔데 오셔서 소란을 피우세요? 남은 아이마저 잘못되면 아버지가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냐고요? 며느라기는 뭐하느라 안 나와? 시애비가 왔는데 당장 나오라 그래. 제가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 아버지한테 제 와이프 안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진짜 저랑 평생 영 끊고 싶지 않으면 저희 와이프한테 연락하시기만 해봐요 아주. 남편이 으름장을 넣으니 시아버님을 말리러 오셨던 시어머님이 돌아가십시다 여보 하는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시아버님은 분에 겨워 에이 하시며 돌아가시는 듯 했죠.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낮은 목소리로 뭐라 당부하시는 게 들렸는데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이 보내주신 보약 덕분이었죠. 혹시라도 유산을 한 게 제 몸에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고 보약을 지어 보내주신 거였어요. 저는 그 약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29주 차에 딸아이를 조기 출산했답니다. 처음엔 아이가 어찌나 작고 약한지 저희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발 남은 딸아이마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요.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100일이 지날 때는 조금 체구가 작기는 하지만 다른 건강한 아이처럼 통통하고 혈색이 예쁜 아이가 되었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새 아이는 어린이집에도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동안 남편은 저와 딸아이를 절대 시댁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 가끔 오셔서 딸아이를 엄청나게 귀여워해 주시고 가셨죠. 그래서 저희는 돌잔치도 굉장히 간소하게 치렀답니다. 시아버님은 시아버님대로 고집을 꺾지 않으시고 한 번도 제게 연락하시거나 저희 집으로 딸아이를 보러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저희 남편과 시아버님이 서로 팽팽하게 신경전을 하는 동안 갑자기 태세가 바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주버님이셨습니다. 가끔 혼자서만 가족 모임에 다녀온 남편의 말로는 아주버님이 살살 눈치를 보면서 은근히 이간질을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가령 이런 식으로요. 재수씨는 아무래도 둘째 같게는 몸이 많이 부담되지 않나? 유산이 그게 여자 몸에 별로 좋지가 않대. 아마 한 번 더 임신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 네가 잘해드려 임마. 그러면서 자기네 부부는 시험관을 통해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시더니 얼마 후 정말로 임신 소식을 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6년 만에 생긴 아이라 아주버님 부부는 엄청나게 기뻐하셨고 시부모님 역시 크게 축하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형님이 임신 17주 차였다는 것이었죠.
형님 부부는 아이의 성별을 먼저 확인하고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고 싶었다면서 뒤늦게 소식을 알린 것이라 했어요. 임신은 초기가 힘든데 17주차까지 비밀로 했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남편을 통해 소식을 듣자마자 형님께 연락드려 너무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형님, 너무 축하드려요.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숨기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다음에 한번 찾아뵐게요. 형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아니야. 나는 이제야 입덧이 시작하는지 사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 요즘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몸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웬만하면 우리 집에 안 찾아와 주면 안 될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6년 만에 겨우 가진 아이라 최대한 조심하고 싶어서 그래. 나중에 출산하고 나면 그때 찾아와줘. 형님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웬만하면 찾아가지 않고 연락만 드렸어요. 형님은 유난히 몸이 약하셨던 건지 출산까지 밖에 나오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시댁에서도 찾아가지 않았다더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아버님과 연락만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시아버님 역시 제가 임신했을 때처럼 엄청난 물량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고 형님이 달라고 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형님은 무사히 출산을 하셨고 저희는 이제야 형님을 오랜만에 뵙고 축하를 드릴 수 있겠구나 싶었죠. 시어머님도 내심 손주를 보실 생각에 들떠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출산 직후에도 형님네 부부는 가족을 만나지 않았어요. 형님도 아이도 너무 약해서 혹시라도 외부인을 만나면 탈이 날지도 모른다면서요. 결국 저희 가족들은 형님 부부가 100일 잔치를 하신다고 했을 때야 찾아갈 수 있었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시아버님을 뵙는 자리였는데 시아버님은 저와 제 딸은 안중에도 없으시고 조카만 보러 가셨어요. 저는 오히려 아기가 있는데 쓴소리를 하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갑 100일 된 조카를 보는데 아기가 얼마나 이쁘던지 시부모님 입이 귀에 걸리시더군요. 그런데 그때쯤부터인가 형님 부부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이제 손주가 생겼으니 시아버님이 좀 누그러졌겠다 싶었는지 저와 제 딸을 조금씩 가족 모임에 데려가기 시작했는데 갈 때마다 저희 가족에게는 조금의 관심도 주지 않으시더군요. 어느새부턴가 아주버님은 시아버님한테 대놓고 돈을 요구하셨고 형님은 아들만 안고 집안일은 전부 나 몰라라 하셨죠. 덕분에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님을 도와서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등의 일은 전부 더 혼자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점점 형님 부부가 낯설어지는 느낌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불안하던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아주버님이 결국 사달을 내시더라고요. 그날은 설날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었어요. 식사 후 다 같이 모여있을 때 나이로는 조카보다 저희 딸이 우선이었기에 딸에게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 드려야지 하며 세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아주버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희 애기도 바로 세배 드릴 테니까 용돈 좀 두둑히 주세요. 저희 아들이 벌써 첫 걸음마를 떼려고 하더라니까요. 애가 얼마나 습득이 빠른지 벌써부터 영재 같아요, 영재. 얼른 저희 아들 세배 받으세요. 뭐해 재수지? 아직 애기 세배 안 드렸어? 얼른 비켜봐봐. 우리 아들 세배가 중요하지 딸내미 세배가 중요한가? 그 말에 남편이 발끈해서 아주버님께 말했죠. 세배를 돈 받으려고 해? 딸내미 세배가 안 중요하다는 건 무슨 소리야? 형 애 생겨서 기쁜 건 알겠는데 말 좀 가려서 해. 우리 딸은 이제 어른들 얘기 다 알아듣는다고. 자기 자식 중하면 남의 자식 중한 줄도 알아야지. 그게 큰아빠가 돼서 할 소리냐? 그런데 아주버님은 남편 말은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어느새 조카를 데려와 절을 시키더군요. 남편과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시아버님도 여전히 남편과 냉전 중이었기에 별 말씀을 안 하셨고요. 결국 그날 이후로 저와 제 딸은 또다시 시댁에 가는 일이 드물게 되었죠. 저는 그래도 저희 딸이랑 남편이랑 셋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가끔 오시는 시어머님도 넘치게 사랑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부부의 욕심은 도를 지나쳐 점점 시어머님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시더군요.
아유, 큰아기는 아주 돈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무슨 애기한테 몇백만 원짜리 가방을 산다고 유난을 떨더라 하죠. 애가 그거 몇 번이나 입는다고? 애기들 쑥쑥 커서 금세 작아질 텐데 말이야. 일도 관두고 입에 있으면서 손 하나 까딱을 안 하고. 아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더 이상 형님 부부가 불편해져 연락을 드리는 일이 사라져갔어요. 물론 형님 부부가 예전처럼 저희를 부르는 일도 싹 사라졌고요. 그렇게 형님 부부와 점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또 한 번의 큰 시련이 닥치게 되었어요. 시아버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그만 큰 사고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차량 때문에 삼중 추돌 사고가 크게 나버린 것이었죠. 시아버님은 갑자기 급커브를 틀며 미끄러지는 차량을 피하지 못하시고 그대로 사고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시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사고도 꽤나 컸기 때문에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부부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의사 말로는 흉부에 박힌 유리가 너무 깊게 박혀 곧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칫 잘못해서 유리 조각이 더 깊게 들어가면 사망하실 수도 있다면서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곧바로 수술을 하게 되었고 엄청나게 큰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동안 저는 너무 크게 놀라신 시어머님을 위로해드리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형님 부부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급한 대로 딸을 친정이 맡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아주버님은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저는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굉장히 복잡한 표정으로 일단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재수씨, 수술비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큰 수술이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직 수납하라는 말은 못 들었어요. 응급실로 오자마자 바로 보호자 동의받고 수술부터 한 거라. 가서 물어볼까요? 수술비는 재수씨네가 일단 내는 거죠? 저희의 수중에 그런 큰 돈도 없고 돈 잘 버는 재수씨네가 일단 내줘요. 나중에 저희도 형편이 좀 나아지면 도울게요. 항상 명품을 살 때마다 자랑하던 형님 부부를 오래 봐서 저도 누이 뜨인 걸까요? 저는 그 순간 아주버님과 형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다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저에게는 돈이 없다면서 본인들의 몸은 휘황찬란하게 명품으로 휘감고 있다는 게 기가 찼어요.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계시는 시어머님께는 단 한 번도 눈길도 안 주면서 시아버님 수술 내용도 듣는 둥 마는 둥하고 물어본 첫마디가 수술비라뇨. 돈 좋아하고 명품 좋아하는 분들이란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넌덜머리가 나더라고요. 저랑 같은 생각이셨는지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어요. 야, 이 몰상식한 것들아. 너희는 지금 니네 아버지가 죽게 생겼는데 이 와중에 돈 걱정부터 앞서더냐? 아무리 돈에 눈이 멀어도 그렇지 사람 새끼로 태어나서 자기 부모가 생사를 오가는데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병원비든 수술비는 내 돈으로 낼 거다. 됐냐? 이것들이 아들 하나 낳았다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기어이 선을 넘는구나 이거사. 네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형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아니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소식 듣자마자 걱정돼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돈 없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없는 사람이야 당연히 돈이 가장 큰 걱정 아니에요? 우리가 뭐 동서한테 수술비 내라고 협박했어요? 일단 좀 부탁하는 거잖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리어 말대꾸를 하는 형님을 보니 대화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진정시키고 제가 병원비 내겠다고 지금 내러 가겠다고 하고 정말로 그 자리에서 수술비를 결제하러 다녀왔어요. 돌아오니 마침 수술을 다행히도 잘 마쳤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저희 가족의 싸움은 흐지부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다행이라며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시는 시어머님을 데리고 병실로 모셨죠. 시아버님은 중환자실에서 한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집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간병에 힘썼어요. 시아버님은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의식을 못 차리시고 계셨는데요. 하루는 시어머님을 또 모시고 병실로 들어서는데 시아버님 침대 앞에서
형님 부부가 속닥거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른 시간이라 병실 안이 조용했기 때문에 둘의 대화는 전부 들릴 수밖에 없었죠. 아버님 왜 안 깨어나시지? 곧 정신을 차릴 거라고 하더니만.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기다려봐야지 뭐. 진짜 돌아가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정말. 돌아가셨으면 유산은 전부 우리가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그러면 남은 가족들이 나눠 갖게 되잖아. 살아생전에 잘 말씀드려서 재산 증여를 받는 게 더 나아. 우린 아들이 있으니까 잘 말씀드리면 해주실 거야. 그렇다면 다행이네. 수술비랑 입원비 전부 동선에게 해주는 거 맞지? 수술비는 이미 다 결제했더라고. 아, 다행이다. 이번에 샤넬에서 신상백이 나와서 돈 모아두는데 하마터면 날릴 뻔했잖아. 동서가 사람이 참 맹하고 착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의 충격적인 대화를 들으니 저도 분노할 수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저보다 시어머님이 더 빨랐어요. 이것들이 뭐가 어쩌고 저째? 지금 아버지 병상에서 그게 할 소리야?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 같으니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니. 니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인간이야? 내가 니들한테 재산이 돌아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아? 그러자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진정시키기 시작했는데요. 깜짝이야. 엄마, 진정해요. 엄마가 오해한 거야. 우리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야. 그리고 아버지 누워 계시는데 목소리 좀 낮춰, 엄마.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 예뻐하는 건 엄마도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래? 워낙 손주를 예뻐하시니까 하는 소리지.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래? 끝까지 자기네 아들을 팔면서 얘기하는 꼴이 이젠 가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순간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형님 부부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호통을 치셨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누구 아들? 그 애가 누구 아들인데 네 아빠가 이뻐해? 아주 임신했다고 유난을 떨어대더니만 어디서 애를 입양해 와서는 친자식 행세를 하려 해? 그걸 가지고 네 부모를 끝까지 속일 셈이었더냐? 내가 진즉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다만 어디 이런 천일공노할 짓을 벌일 줄이야.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어? 시어머님이 던지신 서류는 바로 입양 서류였습니다. 형님 부부는 그동안 온 가족을 감쪽같이 속이고는 아들을 낳은 척 해왔던 거였어요.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기를 치면서까지 아들을 가지려고 했다는 게 소름이 돋더군요. 단지 자기들 욕심을 위해서요. 시어머님이 던진 입양 서류를 보자마자 형님 부부는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어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아버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한 거예요. 아버님이 아들 손주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희는 아버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입양한 거예요. 정말 나쁜 의도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저희가 아기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어머님. 딱 한 번만요. 맞아, 엄마. 아버지가 맨날 아들 타령만 하는데 그럼 어떡해? 엄마도 손주가 생기고 아버지 누그러지니까 좋아했잖아. 우리는 효도하려는 의도 하나밖에 없었다고. 정말이야, 엄마. 제발 아버지한테 말하지 마. 다 큰 어른 둘이서 무릎 꿇고 기면서까지 싹싹 비니 그 모습이 괴기하기까지 했어요. 정말 돈 욕심에만 찌들어 그렇게 비굴하게 빌어대는 모습이라뇨.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시아버님이 두 눈을 뜨고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언제부터 깨어나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말을 하고 싶으신데 몸은 못 움직이시고 분노에 찬 눈빛으로 형님 부부를 보고 계시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재빨리 호출벨을 눌러 의사 선생님께 시아버님이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시아버님이 깨어있었다는 걸 깨닫자 형님 부부는 기함을 하며 놀라더군요. 아버지, 언제부터 깨어 계셨어요? 어디부터 들으신 거예요? 아버지, 다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를 속인 게 아니라. 그때 급하게 들어오신 의사 선생님이 아주버님을 말렸습니다. 이봐요, 뭐 하시는 거예요? 환자가 안정을 취하도록 돕지는 못할 망정 물러나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만류에도 형님 부부는 시아버님의 팔을 붙잡고 오해라며 떨어질 줄을 몰랐고 결국 경비원에 의해 쫓겨나게 되었어요. 뒤늦게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불처럼 화를 냈고 그때부터 모든 일을 제쳐두고
시아버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 병실 앞을 지켰죠. 병실은 1인실로 옮겼고요. 또다시 찾아와 시아버님을 못살게 굴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형님 부부는 수차례 병실 앞을 찾아왔고 남편과 병원 경비들에 의해 쫓겨나곤 하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님이 그런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조용히 시아버님 간병을 해드렸을 뿐이었어요. 다행히 시아버님은 몸을 회복하셨고 몇 개월 후에는 퇴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쉬시면서 회복에 전념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를 부르시더군요. 아이들도 전부 데려오라고 하셔서 형님네도 아들을, 저희도 딸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시댁에 가보니 문 앞에 웬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못 본 채 하고 들어가 시아버님을 배웠죠. 가족들이 다 모이자 시아버님은 문 앞에 있던 남자 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형님네 부부를 붙잡고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아버지 하며 억울하다는 듯 불렀지만 두 남자는 말없이 시아버님이 시키시는 대로 둘을 제 앞에 붙잡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은 그 둘을 보며 그제야 입을 떼셨습니다. 니네 둘은 앞으로 우리 가족이 아니다. 알겠어? 내가 그날 그 병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듣고 있었다. 너희 둘이 내가 죽는 게 이득인지 안 죽는 게 이득인지 저울질 하던 것부터 네 애미가 진실을 밝히자마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 것까지 전부 다. 내가 그동안 천치라서 너희들 욕심을 채워주고 있었는 줄 아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배 아파 낳은 자식, 너희들한테 돈이 가면 아들이라도 제대로 챙길 줄 알았더만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너희들 배만 채우고 있었더구나. 나도 손주의 눈이 멀어 잘못 판단한 탓이 있으니 준 걸 도로 빼앗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여태 뽑아먹은 걸로 둘이 알아서 잘 살든지 해라. 애는 여기 두고. 너희같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어떻게 아이를 맡길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 이 아이 우리 집 둘째네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 가거라. 오늘보다 더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아버님의 말이 끝나자 형님네 부부는 몸서림을 치며 울부짖었어요. 아버지 저 장남이에요. 어떻게 이래요 아버지?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셔야죠. 이거나 아버지 저희 진짜 이렇게 버릴 거예요? 특히 형님이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를 전부 쏟아내면서 울부짖는데 아기가 따로 없더군요. 아버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아버님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된 건 다 아버님 때문이라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아들에 목매지만 않았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다 당신 때문이라고요. 진짜 괴물 같은 사람은 당신이었잖아. 하지만 두 사람은 정장 입은 남자들에 의해 할 일 없이 끌려나갔고 실제로도 두 사람을 본 건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추후에 시아버님이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은 정말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저희 가족에게 찾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시아버님은 저희 딸과 형님 부부가 데려온 입양아를 보시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리석었구나. 미안하다. 너희 부부에게도 미안하다. 얘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허튼 것에 목을 매다가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짓인지 분간도 못하고 못난 말과 행동들을 저지르고 있었어. 앞으로 이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 그리고 너희 딸도 똑같이 내 손주로 대여할 테니 우리 집에 올 때마다 데리고 오려무나. 그동안 잘못한 만큼 이 아이한테 잘할 테니.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사과를 하시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그 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다 어디 갔는지 한없이 작아 보이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그날 시아버님을 용서했고 그때부터 시아버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댁에 딸과 함께 자주 드나들게 되었어요. 갈 때마다 시어머님이 아이 키우는 것을 돕기도 하고 아이들 재롱에 조금씩 시댁이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면서요. 시아버님은 정말로 아이들에게 잘 대해주려 노력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를 무서워하던 저희 딸도 몇 년 동안 저희가 노력한 끝에 이제는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고 잘 지내게 되었고요. 형님네 부부에 대한 소식은 남편과 시아버님만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이 그래도 발붙이고 살 집은 구해주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시아버님도 형님 부부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게 된 것이
조금은 자기 책임이라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형님의 마지막 울부짖음에 시아버님도 크게 느끼는 것이 있으신 것 같더군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시아버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각자의 사업에 몰두하는 중입니다. 시아버님도 요즘에는 회사 내에 실력 있는 후계자를 찾고 있으시다며 더 이상 손주들에게 욕심을 부리진 않으세요. 그렇지만 농담 반 진심 반으로 혹시라도 애들이 커서 원한다면 그때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일을 쉬지는 않고 계십니다. 시어머님은 아이들을 도맡아 키우며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고 계시고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저희 가족의 행복을 찾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희 부부는 나중에라도 형님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길 바라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시아버님 말씀처럼 죄 없는 저희 자식들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귀하게 잘 키우는 것에 집중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가족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